이직원, 정규직 전환하세요.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평가위원 5명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수습평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첫날 규정 위반, 윗선 지원 의혹, 끊이지 않는 소문들. 탈락이 거의 확정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을 보고 모두가 벌떡 일어났어요. 재벌가의 안주인, 재단의 실질적인 상징,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첫날 로비에서 쓰러진 사람. 접니다. 회의실 안에 숨소리조차 사라졌어요. 하리는 그날 자신이 도운 노인이 누구였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3개월 동안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도요. 대체 그날 로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재벌가 안주인은 왜 할인을 시험하고 있었던 걸까요? 할인은 그날 아침이 자기 인생을 갈라놓을 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따뜻한 행복이 머물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년 3월 4일 월요일이었습니다. 하리는 지하철 손잡이를 꽉 쥔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은 대기업 계열 복지재단의 첫 출근 날이자 수습평가가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일주일 전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습 기간 중 지각 무단 이탈 판단 오류. 단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즉시 탈락. 예외는 없습니다. 할인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8시 20분. 출근 시간은 9시 회사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해야만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빠르게 건물을 향해 걸었고 8시 45분 재단 본사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넓고 조용했습니다. 출근 시간답게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하리는 몰랐습니다. 이 순간 로비 천장에 CCTV가 자신을 비추고 있었다는 거리요. 그리고 그 화면을 20층 회의실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도요. 하리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흰 머리의 노인이었어요.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채 대리석 바닥 위에 움직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경비 불렀어요. 구급대 오겠죠. 말은 오갔지만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시계를 봤습니다. 8시 50분. 출근까지 10분. 머릿속에 경고 문장이 떠올랐어요. 지각하면 탈락. 예외 없음. 엘리베이터에 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첫 출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노인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은 쉬고 있었지만 상태가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할인의 발이 멈췄습니다. 잠깐의 망설임 끝에 할인은 돌아섰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 노인 곁에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르신, 제 목소리 들리세요? 반응은 없었습니다. 하리는 맥박을 확인했고 자신의 코트를 벗어 노인의 몸에 덮어주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체온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고개가 옆으로 기울어지도록 자세를 잡고 숨길이 막히지 않게 손을 받쳤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호흡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담요 좀 가져와 주세요. 잠시 후 담요가 도착했고 하리는 코트 위에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그때 노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구급차 곧 와요. 조금만 버티세요. 잠시 뒤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로비로 들어왔고
하리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쓰러지신 지 15분 정도 됐고 맥박은 약하지만 있습니다. 구급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초기 체온 유지가 없었으면 의식이 더 떨어졌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리는 시계를 봤습니다. 9시 3분. 이미 출근 시간이 지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고 하리는 연락처만 남긴 채 로비에 홀로 남았습니다. 코트도 없이요. 구겨진 옷차림 그대로였습니다. 로비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로 올라간 뒤였어요. 하리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다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9시 12분. 깊게 숨을 들이쉬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헝클어진 머리, 먼지 묻은 옷. 첫날부터 이게 뭐람. 엘리베이터는 20층에 멈췄고 하리는 인사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시선들이 동시에 쏟아졌어요. 인사팀장이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로비 CCTV 화면이었습니다. 하린이 노인 곁에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출근 시간 위반 현장 이탈. 평가 시스템에 모두 기록됐습니다. 하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일단 자리로 가세요. 추후 통보가 있을 겁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첫날부터 이런 기록이라니 3개월을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 노인의 손과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앞을 그냥 지나쳤다면 하리는 오늘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자신의 선택이 단순한 지각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준을 건드렸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 석 달 동안 자신을 시험하는 이유가 될 거라는 것도요. 구급차 안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귀에는 규칙적인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덮고 있었고 손등에는 수액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의식 돌아오셨네요. 병원 거의 다 왔습니다.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거리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명자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바닥, 웅성거리는 소리들, 그리고 따뜻한 손.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꼭 잡아주었던 기억이 났어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르신, 제 목소리 들리세요? 조금만 버텨주세요.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명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재단 본사 20층 회의실에서는 수습평가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윤아린, 금일 출근 시간 위반 및 현장 이탈 확인되었습니다. 인사팀장이 태블릿 화면을 회의 참석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로비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하린이 쓰러진 노인 곁에서 무릎을 꿇고 응급조치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유는요? 평가위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로비에서 발생한 응급 상황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본인 진술에 따르면 쓰러진 분의 상태가 위급해 보여서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경비팀에서 이미 구급대 요청했던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경비팀에서 먼저 신고했고 해당 직원이 개입하지 않았어도 구급대는 도착했을 겁니다. 구급대는 도착했겠지만 초기 대응이 없었다면 상황이 더 악화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평가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규정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출근 시간 위반과 현장 이탈, 두 가지 모두 수습 탈락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인사팀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응급상황 대응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즉시 탈락보다는 경고 조치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평가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죠. 수습 경고 1회 그리고 평가 점수는 최하위에서 시작하는 걸로.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할인의 운명이 5분도 안 되어 결정된 거였어요. 오후 2시 할인은 인사팀으로 호출되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할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일 때문이라는 건 뻔했어요.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 경우의 수를 떠올렸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즉시 탈락. 할인은 그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인사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인사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할인은 팀장 앞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팀장의 표정은 아침보다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읽기 어려웠어요. 오전에 있었던 일 평가위원회에서 검토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숙인 채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즉시 탈락은 아닙니다. 할인의 어깨가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어요. 팀장의 말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규정 위반은 규정 위반입니다. 수습 경고 1회가 부과되고요. 평가 점수는 최하위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할인은 고개를 들어 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최하위라면 동기 수습 직원 12명 중 12등으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이 점수를 뒤집어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해요. 할인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첫날부터 꼴찌라니. 다른 사람들은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데 자신은 마이너스에서 출발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혹시 이에 제기나 해명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팀장이 물었습니다. 할인은 잠시 생각했어요.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었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누구라도 그랬을 거라고. 하지만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규정은 규정이고 결과는 결과였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할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팀장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항의나 변명을 예상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럼 오늘 통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 정상 근무하시면 됩니다. 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지만 눈물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최하위에서 시작. 그래도 시작할 수 있다면 다행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시내 대학병원 특실에서 명자가 눈을 떴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하얀 커튼 사이로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명자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넓은 창문, 가죽 소파. 일반 병실이 아니라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정신이 드셨군요. 다행입니다. 상태가 어떤가요? 일시적인 저혈압으로 인한 실신이었습니다. 큰 문제는 없으시고요. 하루 정도 안정을 취하시면 퇴원 가능합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명자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아까 구급차 안에서 떠올랐던 기억이 다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차가운 바닥, 그리고 따뜻한 손.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잡아주었던 그 순간이요. 명자는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르자 곧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단 비서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아침 로비에서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볼 수 있겠어요? 로비요? 잠시만요. 잠시 후 비서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아침 로비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회장님, 개인정보 보호 규정상 신원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명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신원을 알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CCTV 영상만 보내줘요. 내가 직접 볼 테니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명자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 사이로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30분 후 명자의 태블릿에 영상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명자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로비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화면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자신이 쓰러지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뒤로 물러서는 모습도요. 그때 한 젊은 여자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왔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그녀는 주저없이 쓰러진 명자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코트를 벗어 덮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명자는 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젊은 여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이 아이가... 명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영상 속 여자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어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명자는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비서실장, 이 영상 속 직원 신원은 알아보지 마세요. 네? 그럼 어떻게... 그냥 지켜볼 거예요. 내가 직접... 명자는 전화를 끊고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재생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무릎을 꿇는 장면에서 영상을 멈췄어요. 화면 속 여자의 손이 명자의 손을 감싸는 순간이었습니다. 명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요즘 세상에 쓰러진 노인 곁에 무릎을 꿇는 젊은이가 있다니요. 게다가 재단 직원이라면 출근 시간에 저런 행동을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를 리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자는 문득 떠올렸습니다. 저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규정을 택했을 거라는 걸. 흥미롭네. 명자는 이 일을 재단 이사장에게도 가족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지켜보기로요. 이 젊은 직원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를요. 그것이 명자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직접 개입하는 대신 관찰하는 것. 사람의 진짜 모습은 누군가 지켜볼 때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병실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의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2년 전 모든 선택이 시작된 날이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초였죠.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는 새벽 2시가 넘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준혁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29살의 청년이라기엔 어깨가 너무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문 위에 빨간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6시간이 넘었어요. 할인의 어머니 선옥이 응급수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장기 손상으로 쓰러진 뒤 병원에서는 고위험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성공률은 반반이라고요. 준혁의 주머니 속 핸드폰이
계속 진동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연락이었어요. 준혁은 핸드폰을 꺼내 화면만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금은 받을 수 없었어요.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할인이 자판기 앞에 서 있었어요. 커피를 뽑으려는 것 같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동전을 제대로 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할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할게요. 준혁이 동전을 받아 자판기에 넣었습니다. 할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24살의 할인은 이틀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준혁이 종이컵을 할인에게 건넸어요. 조금이라도 마셔요.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할인은 커피를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 손으로 종이컵을 감싸 쥐고 있을 뿐이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필요했던 거겠죠. 수술비 얘기 들었어요. 할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불로 내야 하는 금액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도 이미 담보로 잡혀 있고 빌릴 데도 없고. 할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떤 말도 지금은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준혁의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아버지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어디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병원이요. 그 여자 어머니 수술 때문이지?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집으로 와라. 할 얘기가 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혁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할인을 바라보았어요. 잠깐 다녀올 때가 있어요. 금방 올게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 복도를 걸어나가는 뒷모습을 할인은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새벽 4시 준혁은 강남의 대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는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기업 회장이라는 직함에 걸맞은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옆에는 어머니도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앉아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준혁은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그 여자와 헤어져라. 아버지의 첫마디였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버지,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할인이 어머니가 수술 중이시라고요. 알고 있다. 그래서 하는 얘기다. 아버지가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병원 청구서였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치료비, 재활비.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총액은 일반 가정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비용을 우리 쪽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조건이 있다.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와 완전히 결별해라. 연락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마라. 그리고 해외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최소 2년이다.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스락거렸어요. 지원 출처는 철저히 비공개로 한다. 그 여자가 알게 되면 지원은 즉시 중단된다. 그게 무슨... 선택해라. 지금 당장. 이건 협상이 아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내려다보았어요. 숫자들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복도에서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받아들던 모습.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던 작은 목소리. 이틀 동안 잠을 자지 못해 푹 꺼진 눈.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데 3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어요. 해외 배치 서류는 내일 준비해라. 출국은 일주일 안으로.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혁은 소파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사흘 후 할인의 어머니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치료비 전액이 모 재단의 의료지원 사업으로 충당되었다고 설명했어요. 할인은 의아했지만 너무 지쳐 있어서 깊이 따져 물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같은 날 저녁, 준혁이 할인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근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3월의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할인은 준혁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무언가 할 말이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할인 씨,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낮고 건조했습니다. 나 해외로 가게 됐어요. 할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해외요? 갑자기요?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요. 최소 2년은 가야 해요. 준혁은 할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어둠 속 어딘가를 향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왜? 장거리는 힘들어요. 서로 붙잡아봤자 상처만 남을 거예요. 준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이상했어요. 할인은 준혁의 얼굴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그는 끝까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건 할인을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보면 말을 바꿀 것 같아서였습니다. 나도 바쁠 거고 할인 씨도 어머니 간병하느라 힘들 거잖아요. 서로한테 짐이 되지 말자고요. 짐이라는 단어가 할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준혁 씨, 진짜 이유가 뭐예요?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지내요. 그 말을 끝으로 준혁은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할인은 벤치에 앉은 채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준혁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출국 전날 밤 준혁은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들고 연락처 목록을 열었어요. 할인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어요.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준혁의 손가락이 예 버튼을 눌렀습니다. 연락처가 삭제되었습니다. 화면에 그 문구가 떴을 때 준혁은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눈앞이 흐려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맞는 선택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할인의 어머니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고 할인은 빚더미에 앉지 않아도 되게 됐어요. 그 대가가 자신과의 이별이라면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 준혁은 출국장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배웅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가족도 할인도요.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였습니다. 출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은 앞을 향해 걸어갔어요. 스스로 끄는 연결, 스스로 선택한 단절. 그렇게 2년간의 침묵이 시작되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봄이었습니다. 할인은 그때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인은 병원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병원 뜰에 심어진 벚나무가 분홍빛 꽃잎을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할인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어요. 준혁이 떠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연락은 없었어요.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해외로 간 게 사실인지 어디로 간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할인에게는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였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어머니 선옥은 여전히 의식이 또렷하지 않았어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최소 1년은 입원과 재활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하리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인이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습니다. 할인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엄마, 오늘 기분은 좀 어때요? 그냥 그래. 누워만 있으니까 몸이 찌뿌둥하네. 할인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마른 손이었지만 며칠 전보다는 온기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담당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할인은 어머니에게 금방 온다고 말하고 병실 밖으로 나갔어요. 간호사는 복도 한쪽으로 할인을 데려갔습니다. 간호사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치료비 관련해서 안내드릴 게 있어서요. 할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술 전에 들었던 금액이 떠올랐어요. 자신의 평생 월급을 모아도 갚을 수 있을지 모를 만큼 큰 금액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할인은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환자분 치료비가 의료복지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셨어요. 할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의료복지 지원이요? 네. 저희 병원과 연계된 의료 지원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서 환자분이 선정되셨습니다. 간호사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할인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의료비 지원 결정 통지서라고 적힌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재활비까지 전액 지원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없으세요. 할인은 서류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병원 의료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환자분 상황 보시고 직접 신청하셨대요. 운이 좋으셨네요. 이 지원 사업이 경쟁률이 꽤 높거든요. 할인은 서류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복도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살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최신 장비를 갖춘 재활센터로 전원되었고 전담 물리치료사가 배정되었습니다. 병실도 2인실에서 1인실로 바뀌었어요. 할인은 처음에 의아했습니다. 지원 사업 대상이라고 해도 이 정도 대우는 과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대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빠르게 호전되고 계세요. 재활 프로그램도 잘 따라오시고요. 담당 의사는 진료 때마다 밝은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할인은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한 번은 치료비 고지서를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었습니다. 항목별 금액이 적혀 있었는데 할인이 아는 병원비 수준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입원비, 약제비, 재활치료비, 특수검사비. 숫자들이 빼곡했지만 맨 아래 본인 부담금 칸에는 0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인은 고지서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깊이 파고들 여유가 없었어요. 의심보다 먼저 떠오른 건 지금은 살아있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병원에 와서 어머니 곁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병원 뜰의 벚나무는 어느새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휠체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 오늘 걸음 진짜 좋아졌다. 하리는 재활실에서 어머니가 걷는 모습을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니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내 덕분이지. 내가 매일 와서 챙겨주니까 힘이 나더라. 하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잘 이겨낸 거지. 어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웃을 때면 그 주름이 더 깊어졌어요. 하리는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저렇게 웃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 어딘가의 호텔 방이었습니다. 준혁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이메일 한 통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아버지 측 비서실이었고 제목은 의료지원 현황 보고였습니다. 내용은 간결했어요. 환자 상태 호전 중, 재활치료 순조롭게 진행, 퇴원 예상 시기 내년 초. 준혁은 이메일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메일을 닫지 못한 채 한참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메일 하단에는 주의 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본 지원은 수혜자 인지 시 즉시 중단됨. 직접 접촉 및 연락 금지. 준혁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도시의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쯤 하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어머니 곁에서 웃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알아서도 안 됐어요. 준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마지막으로 봤던 그날 밤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모습. 왜 그러냐고, 진짜 이유가 뭐냐고 묻던 떨리는 목소리. 대답해 줄 수 없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테니까요.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2023년 3월 어머니가 퇴원했습니다. 치료 시작 후 정확히 1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퇴원하는 날 하리는 어머니의 짐을 챙기며 병실을 둘러보았습니다. 1년 동안 매일같이 드나들던 공간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벚나무에 다시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하리나, 뭐해? 빨리 가자. 어머니가 병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걸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네, 가요 엄마. 하리는 가방을 들고 어머니 옆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병원 복도를 걸어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리나, 고마워. 1년 동안 고생 많았어. 하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고생했지.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매일 와줘서 내가 버틴 거야.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린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하린은 복도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곳에 누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어요. 1년 사이 조금 야윈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마주치지 못한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던 사람과 그 뒷모습을 바라보기만 했던 사람. 두 사람 사이에는 바다가 있었고 침묵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흘린 눈물의 무게만큼 누군가도 같은 무게의 침묵을 견디고 있다는 것을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병원 로비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하리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새로운 1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현장 점검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재단에 입사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수습 경고를 받고 최하위에서 시작한 할인은 그동안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남들보다 늦게 퇴근했어요. 맡겨진 일은 무엇이든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할인은 현장 업무를 위해 외곽의 복지시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재단에서 지원하는 노인복지관의 시설 점검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복지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다른 수습 직원 3명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인사팀에서 파견한 현장 담당자도 함께였어요. 다 모였으니까 시작하죠. 오늘은 시설 점검이랑 어르신들 프로그램 참관이 있습니다. 현장 담당자가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할인은 수첩을 꺼내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검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복지관 내부를 돌아보고 안전시설을 확인하고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참관했어요. 할인은 꼼꼼하게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복지관 한쪽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할인은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복지관 뒤편 창고 근처였어요. 도착해보니 창고 선반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선반에 쌓여있던 물품들이 바닥에 쏟아져 있었고 그 한가운데 복지관 직원 1명이 쓰러져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할인이 달려가 직원을 부축했습니다. 직원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선반에서 떨어진 물건에 맞은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워서. 직원이 비틀거렸습니다. 할인은 직원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응급처치를 했어요. 다른 수습 직원들도 뒤늦게 달려왔습니다. 구급차 불러야 하나요? 일단 상처 소독부터 하고 상태 보고 판단하죠. 할인은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다행히 직원의 부상은 심각하지 않았어요. 이마의 상처도 깊지 않았고 의식도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선반 때문에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물품들이 상당수 파손되었어요. 복지관 측에서는 재단에 사고 보고를 올렸고 재단에서는 즉각 조사팀을 파견했습니다. 일주일 후 할인은 인사팀으로 호출되었습니다. 앉으세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할인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현장 사고 보상 지급 대상자 명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주 복지관 사고 관련해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현장에 있던 직원들 전원이 대상이에요. 할인은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금액도 적혀 있었는데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저도요? 할인이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네. 사고 현장에 있었고 응급조치에도 참여했으니까요. 당연히 보상 대상입니다. 할인은 다시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금액이 눈에 밟혔어요. 수습 직원 월급의 2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이번 달 월세를 밀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어머니 퇴원 후 밀린 병원비 외 생활비도 숨통이 트일 수 있었고요. 다른 분들은 다 수령하시나요? 네, 당연하죠.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인사팀장이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할인은 서류를 들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다시 꼼꼼히 읽어보았어요. 보상금 지급 사유는 현장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 및 업무 차질 보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인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정신적 충격이라 솔직히 충격받은 적 없었습니다.
당황하긴 했지만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업무 차질도 딱히 없었고요. 오히려 응급조치를 했으니 정상적인 업무 범위 아니었습니다. 하리는 펜을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봄비가 그친 하늘에 무지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동기 수습 직원들과 마주쳤습니다. 하린 씨, 보상금 얘기 들었어요? 동기 중 한 명이 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네, 들었어요. 대박 아니에요?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저 돈을 준다니. 운 좋았네요, 우리. 솔직히 이런 기회 또 없잖아요. 안 받으면 바보지. 다른 동기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게요. 나 이번 달 카드값 밀렸는데 딱이다. 동기들이 웃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하리는 조용히 밥만 먹었어요. 하린 씨는 뭐 할 거예요? 그 돈으로. 아, 저는. 하리는 말을 멈췄습니다. 동기들이 하린을 바라보았어요. 아직 안 정했어요. 하리는 어물쩍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후 내내 하리는 서류를 앞에 두고 고민했습니다. 받아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규정상으로도 문제 없었고 다른 사람들도 다 받는 돈이었어요. 하린에게도 그 돈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퇴원 후 생활비도 빠듯했고 월세도 밀려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자신이 다친 것도 아니었어요.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상황을 수습한 쪽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피해 보상금을 받는다? 그건 뭔가 아닌 것 같았어요.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하리는 결심했습니다. 인사팀으로 다시 찾아갔어요. 인사팀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하린을 맞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보상금 건으로 왔습니다. 하린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수령 확인란에 서명 대신 반려라고 적혀 있었어요. 반려요? 인사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규정상 문제없는 보상금이에요. 하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제가 피해를 본 게 아니에요. 다치지도 않았고 충격받지도 않았어요. 그냥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돈을 받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사팀장이 하린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다 받는데요. 다른 분들 결정은 존중해요. 하지만 저는 제 기준으로 제 몫이 아닌 건 받지 않고 싶습니다. 하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인사팀장은 잠시 하린을 바라보다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수령 거부로 처리할게요. 하린은 고개 숙여 인사하고 인사팀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그날 밤 인사팀 시스템에 기록이 남았습니다. 윤아린 현장 사고 보상금 수령 거부. 사유 본인 피해 없음. 그 기록은 재단 내부 시스템에 저장되었고 열람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 시내 한 고급 주택이었습니다. 명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재단 내부 인사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명자의 손가락이 화면을 스크롤했어요. 윤아린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습 직원, 현장 업무 담당. 그리고 그 옆에 적힌 기록. 현장 사고 보상금 수령 거부. 명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화면을 확대해 세부 내용을 읽었어요. 사유 본인 피해 없음. 명자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받을 수 있었던 돈을 거절했구나. 명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테스트 하나가 끝났다는 걸 명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명자의 예상과 일치했어요. 대가 없는 선택. 그것이 이 젊은 직원의 방식인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다시 태블릿을 들어 화면을 껐습니다. 아직 판단하기엔 일렀어요. 한 번의 선택으로 사람을 알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기대는 조금 커졌습니다. 창밖으로 봄밤의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습 종료가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하리는 재단 현장 업무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복지시설 점검, 후원금 집행 확인, 수혜자 상담 보조. 맡겨진 일이라면 무엇이든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첫날의 규정 위반 기록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단 한 번의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하리는 현장 상사인 김 과장에게 호출을 받았습니다. 김 과장은 재단 현장팀을 총괄하는 사람이었어요. 40대 중반의 남자로 재단에서 15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무뚝뚝했지만 일 처리는 깔끔한 편이라 직원들 사이에서 평판이 나쁘지 않았어요. 윤아린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김 과장이 회의실로 할인을 불렀습니다. 할인은 의아했지만 군말 없이 따라갔어요. 회의실 문이 닫히자 김 과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습 기간 거의 끝나가죠? 네,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평가 점수는 확인해 봤어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첫날 받은 최하위 점수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올리고는 있었지만 동기들과의 격차를 좁히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중위권 정도 됩니다. 중위권이면 정규직 전환은 되겠네요. 근데 그거 아세요? 수습 성적이 나중에 인사고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 거였어요. 김 과장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을 이었습니다. 윤아린 씨 일하는 거 지켜봤는데 꽤 괜찮아요. 성실하고 현장 감각도 있고 솔직히 첫날 그 일만 아니었으면 상위권이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할인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칭찬치고는 뭔가 앞뒤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김 과장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내가 윤아린 씨 평가 점수 좀 올려줄 수 있어요. 할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현장 평가는 내 권한이거든요. 내가 점수 좀 올려주면 상위권 진입도 가능해요. 그러면 정규직 전환도 빠르고 이후 인사고과에서도 유리하고. 할인은 김 과장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왜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과장이 피식 웃었어요. 조건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할인의 등줄기에 차가운 것이 흘렀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김 과장이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난달 현장 점검 보고서 있잖아요. 복지관 시설 점검한 거.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작성한 보고서였어요. 그 보고서에 시설 노후와 관련 내용이 있던데 그 부분만 좀 수정해주면 돼요. 수정이요? 응. 노후와 심각이라고 적은 부분, 노후와 경미로 바꿔주면 돼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할인은 서류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표현 하나 바꾸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해요. 윤아린 씨만 모범생 할 필요 없어요. 노후와 심각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경미로 바꾸면 예산 절감되고 위에서도 좋아하고. 김 과장의 말투는 가벼웠습니다. 마치 별것 아닌 일인 것처럼요. 하지만 할인은 알았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일이 아니라는 걸요.
그 복지관의 시설 상태를 직접 눈으로 봤었어요. 천장 일부에 금이 가 있었고 화장실 배관은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매일 이용하는 공간이었어요. 노후와 심각이라고 적은 건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할인의 대답은 망설임 없이 나왔습니다. 김 과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뭐가 어려워요? 보고서 내용은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수정할 수 없어요. 사실이고 뭐고 표현 하나 바꾸는 건데. 누가 알아요? 제가 알아요. 할인은 김 과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복지관에는 어르신들이 매일 50명 넘게 오세요. 시설이 노후화된 상태로 방치되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걸 알면서 경미라고 쓸 수는 없습니다. 김 과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훈계질이야? 아니요. 제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과장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좋아요. 윤아린 씨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대신 알아둬요. 현장 평가는 내 권한이라고. 앞으로 점수 기대하지 마세요. 김 과장이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할인은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차 있었습니다. 할인은 빈 회의실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게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더라도요. 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할인은 퇴근 후에도 한참을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렌지빛 노을이 빌딩 숲 사이로 번지고 있었어요. 불리해질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현장 평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점수가 오르기는커녕 떨어질 수도 있었어요. 수습 통과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 복지관 어르신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시설 점검할 때 말을 걸어주셨던 할머니, 체조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시던 할아버지. 그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 눈을 감을 수는 없었어요. 할인은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스스로 불리해지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할인의 선택이었어요. 그 선택의 결과가 언제, 어떤 형태로 돌아올지는 할인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재단 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윤아린 알지? 수습 직원. 응, 첫날 규정 위반하네? 근데 걔 위에서 밀어주는 거래. 진짜? 누가? 모르지. 근데 아니면 말이 안 되잖아. 첫날부터 경고받고도 아직까지 멀쩡한 거 보면.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복도 귀퉁이에서, 화장실 앞에서, 할인의 귀에 직접 들리지 않는 곳에서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소문의 시작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린 건지 자연스럽게 생겨난 건지도요.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김 과장 건도 그래서 그런 거 아냐? 무슨 소리야? 김 과장이 윤아린한테 뭐 제안했다가 감사팀에 걸린 거잖아. 근데 생각해봐. 수습 직원 하나 건드렸다고 15년 차 과장이 징계받아? 뒤에 누가 있으니까 그렇지. 와, 진짜? 사실과 추측이 뒤섞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할인은 그런 소문이 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으니까요. 그날 김 과장의 제안을 거절했던 선택이 이렇게 긴 시간 자신을 시험하게 될 줄은 할인도 알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을 피하는 동료들.
점심시간에 슬쩍 자리를 피하는 동기들. 회의 시간에 할인의 발언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분위기.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억울하기도 했어요. 자신은 아무런 지원도 받은 적 없었으니까요.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일로 증명하기로 했어요. 현장팀에서 지원 요청 왔습니다. 외곽 지역 노인 요양시설 점검인데 갈 사람 없어서요. 팀 회의 시간에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외곽 지역이라는 건 왕복 4시간 이상 걸린다는 뜻이었어요. 게다가 노인 요양시설 점검은 업무 강도가 높기로 유명했습니다. 냄새도 심하고 어르신들 상태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정신적으로 힘든 업무였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할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긴 좀 힘든데 굳이? 윤아린 씨, 이번 주에 이미 현장 2군데 다녀왔잖아요. 괜찮습니다. 가겠습니다. 담당자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윤아린 씨 배정할게요. 회의가 끝난 후 아무도 할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할인은 힘든 현장 업무가 있을 때마다 자원했어요. 폭염 속 야외 행사 지원, 주말 긴급 점검, 야간 시설 순회.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일은 어김없이 할인의 몫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회피하던 동료들도 점점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힘든 일이 생기면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윤아린 씨한테 물어봐. 걔가 하겠다고 할 거야. 그리고 정말로 할인은 하겠다고 했습니다. 밤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주말에도 현장에 나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할인아, 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엄마. 바쁜 시기라서 그래요. 할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요.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눈을 감아도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지금 멈추면 소문이 사실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2024년 6월 중순, 어느 비 오는 오후였습니다. 할인은 외곽의 노인복지관 현장 점검을 마치고 복귀하는 길이었어요. 빗줄기가 거세서 복지관 처마 밑에서 잠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복지관 앞에 멈췄어요. 할인은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내렸습니다. 흰 머리카락에 단정한 차림의 노부인이었어요. 우산을 든 젊은 남자가 뒤따라 내려 노부인에게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할인은 그 노부인이 낯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서 봤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노부인은 복지관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복지관 관장이 급하게 뛰어나와 인사를 했어요. 어머, 이렇게 직접 오실 줄 몰랐습니다. 갑자기 와서 미안해요. 시설 상태가 궁금해서요. 노부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할인은 처마 밑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노부인이 관장과 함께 복지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노부인이 잠깐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할인과 눈이 마주쳤어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노부인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앞을 향해 걸어갔어요. 마치 할인을 인식하지 못한 것처럼요. 할인도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어르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명자는 알아보았습니다. 빗속 처마 밑에 서 있던 그 젊은 여자가 누구인지를요. 복지관 내부를 둘러보면서도 명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방금 전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를 피해 서 있던 할인의 모습,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관장이 시설을 안내하며 설명했습니다. 재단에서 나온 점검 직원분이 꼼꼼하게 봐주셔서 정말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다녀가셨는데 보고서가 정말 상세하더라고요. 오늘 점검 나온 직원이 누구였죠? 명자가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윤아린이라는 분이요. 수습 직원인데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복지관을 나서며 명자는 다시 처마 밑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리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어요. 비가 잠시 그친 틈을 타 떠난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차에 올라타며 혼자 생각했습니다.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재단 내부에서 윤아린에 대한 수군거림이 있다는 것도요. 명자는 그 소문의 근거가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 어떤 지원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명자는 개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시험이었어요.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떻게 버티는지를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적어도 실망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빗물이 흘러내렸어요.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의 어느 호텔 방이었습니다. 준혁은 노트북 앞에 앉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병원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할인 어머니의 건강 상태 보고서였어요. 현재 상태 양호. 정기 검진 결과 이상 소견 없음. 준혁은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2년 전 수술비 송금 완료 화면을 보며 눈을 감았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안도했었죠. 확인만 할 수 있는 안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안도. 준혁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도시의 불빛이 보였어요. 서울과는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밤하늘은 같았어요. 같은 달이 떠 있었습니다. 지금 하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준혁은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생각해봤자 닿을 수 없는 거리였으니까요. 준혁은 노트북을 다시 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밤과 지구 반대편의 밤이 조용히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또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호텔방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말 해외 어느 도시의 새벽이었죠. 낯선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희뿌연 새벽빛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밤이었어요. 요즘 들어 그런 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북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다가가 화면을 열었어요. 아버지 측 비서실에서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제목은 정기 보고서였어요. 준혁은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첨부된 파일이 2개 있었어요. 하나는 의료 현황 보고서, 다른 하나는 재단 인사 동향 보고서였습니다. 먼저 의료 현황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환자명 박선옥. 현재 상태 완치 판정. 정기 검진 결과 이상 소견 없음. 일상생활 복귀 완료. 준혁의 눈이 완치 판정이라는 글자에서 멈췄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어요. 2년이었습니다. 수술 후 1년간의 치료, 그리고 1년간의 회복과 관리. 그 긴 시간 끝에 드디어 완치라는 단어를 볼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준혁은 한참을 그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애써 참았던 감정이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잘됐다. 정말로 잘됐다.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말하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한참 후 준혁은 2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재단 인사 동향 보고서였어요. 파일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온 이름이 있었습니다.
윤아린. 준혁의 손이 멈췄어요. 보고서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수습 직원 현황, 업무 배치, 평가 점수, 그리고 특이사항 란에 적힌 내용. 내부 소문으로 인한 고립 상황 지속, 현장 고강도 업무 자원 다수, 동료 관계 단절 상태.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어요. 고립. 그 단어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할인이 재단에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건 이전 보고서에서도 언급되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힌 건 처음이었습니다. 소문, 고립, 단절. 그 단어들이 준혁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준혁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이마를 차가운 유리에 기댔어요. 지금 당장 비행기를 타고 싶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서 할인 곁에 있고 싶었어요. 힘들지 않냐고, 괜찮냐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준혁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2년 전에 서명한 계약서 사본이었어요. 항상 지니고 다녔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꺼내보기 위해서요. 종이를 펼쳤습니다. 익숙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원 대상자가 지원 출처를 인지할 경우 즉시 지원 중단. 지원 기간 중 직접 접촉 금지. 위반 시 기지급 비용 전액 회수.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어머니 치료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끝나지 않았어요. 지원 중단 조항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만약 지금 자신이 할인에게 연락하면 할인이 진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었어요. 그가 무너지는 순간 그녀의 삶도 함께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이미 치료가 끝났다 해도 계약서에는 기지급 비용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준혁은 종이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갈 수 없었어요. 아직은. 준혁은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 답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해외 프로젝트 일정 연장 요청합니다. 추가 6개월. 타이핑하는 손가락이 무거웠습니다. 모든 글자가 납덩이처럼 느껴졌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준혁은 잠시 멈췄습니다. 화면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6개월은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계약이 끝날까요? 할인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지금 돌아가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준혁은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낯선 도시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같은 날 서울의 어느 고급 주택이었습니다. 명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후의 햇살이 거실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찻잔에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때 거실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준혁의 어머니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인사하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어요. 앉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이야? 명자가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준혁이가 또 일정을 연장했대요. 6개월이나요. 명자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 이러다 준혁이 영영 못 돌아오는 거 아닐까요? 벌써 2년째잖아요. 며느리도 자기 아들이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명자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그 애가 선택한 거야. 하지만 어머님,
아비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인 것도 준혁이고 해외로 간 것도 준혁이야.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거야. 명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깊은 무게가 느껴졌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년 전에 어느 날이 떠올랐어요. 그날도 이 거실이었습니다. 해외로 떠나기 전날 밤 준혁이 찾아왔었어요. 할머니, 준혁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들었어. 내 아버지한테서. 명자가 먼저 말했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후회하지 않겠니? 명자가 물었습니다. 준혁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아마 매일이요. 준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가야 해요.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명자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자의 눈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명자는 그 눈을 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다. 명자는 그렇게만 말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명자는 이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요. 다만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준혁이 얼마나 버티는지, 할인이 어떤 사람인지를요. 현재로 돌아와 명자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애는 돌아올 거야. 정말요? 그래. 언젠가는. 명자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진실을 알려줄 수도 있었어요. 준혁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를요. 하지만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말해지지 않은 진실은 그렇게 침묵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간 후 명자는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재단 수습 직원 명단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윤아린이라는 이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명자는 화면 속 이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곧 끝나니까.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긴 그림자가 거실 바닥 위로 늘어졌어요. 말해지지 않은 진실들이 조용히 그 무게를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비정상적으로 무거웠습니다. 재단 본사 20층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오늘은 수습 직원 최종 평가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이 끝나고 누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누가 탈락하는지 결정되는 자리였어요. 회의실 안에는 인사팀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수습 직원 12명의 평가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그럼 최종 평가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팀장이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 명씩 평가가 진행되었어요. 대부분의 수습 직원들은 무난하게 통과되었습니다. 몇몇은 우수 평가를 받았고 한두 명은 경계선에서 논의가 오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서류가 펼쳐졌습니다. 윤아린. 인사팀장이 이름을 읽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미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수습 첫날 규정 위반으로 경고 1회. 최하위 점수에서 시작해서 현재 중위권입니다. 평가위원 한 명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중위권이면 통과 기준은 넘는 거 아닌가요? 점수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있었어요. 윗선 지원 의혹이요.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인사팀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소문은 소문일 뿐입니다. 확인된 사실만 가지고 평가해야죠. 그래도 첫날 규정 위반 기록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볼 거냐는 거죠. 평가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오갔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평가위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명자였습니다. 회장님, 어머님, 어떻게 여기까지? 인사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명자는 가볍게 손을 들어 앉으라는 신용을 했어요. 앉아요들. 회의 방해하러 온 거 아니에요. 명자가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비서가 뒤따라 들어와 명자를 위한 의자를 준비했어요. 명자는 테이블 상석에 앉았습니다. 마침 수습평가 회의라고 해서 들렀어요. 계속하세요. 평가위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재단의 실질적인 상징 인물이 갑자기 나타났으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윤아린 직원건을 논의 중이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윤아린, 그 직원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명자에게 건넸습니다. 명자는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회의실 안에는 긴장된 침묵만 흘렀습니다. 한참 후 명자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직원 현장 사고 보상금 수령을 거부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본인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요. 그리고 상사의 부당한 제안도 거절했고요. 네. 보고서 수정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가위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어요. 받을 수 있었던 걸 모두 거절했어요. 명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첫날 규정 위반건은 내가 당사자예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평가위원들의 눈이 커졌어요. 그날 로비에서 쓰러진 사람이 나였어요. 그 직원이 나를 도와줬고요. 회장님 어머님이 경비팀에서 구급대를 부른 건 맞아요. 하지만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나한테 다가와서 손을 잡아준 건 그 직원뿐이었어요. 명자의 시선이 평가위원들을 훑쳤습니다. 다들 멀찍이 서서 구경만 했죠. 출근 시간이니까,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직원은 달랐어요.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알면서도 움직였어요. 회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윗선 지원 의혹이 있다고 했죠? 명자가 물었습니다. 인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거 없는 소문이에요. 내가 그 직원한테 어떤 지원도 한 적 없어요. 오히려 일부러 지켜만 봤어요. 명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직원 정규직 전환하세요. 내 의견이에요. 명자는 그 말을 남기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도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인사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아린 직원, 정규직 전환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해 있으신 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하리는 자신의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최종 평가 회의가 열린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첫날의 규정 위반, 중간에 있었던 소문들, 김 과장 건까지 불리한 요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아린 씨, 잠깐 인사팀으로 와주세요. 하리는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차 있었습니다. 인사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인사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린을 맞았어요. 앉으세요. 하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인사팀장의 표정에서 결과를 읽으려 했지만
알 수 없었어요. 최종 평가 결과 나왔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 한 장을 할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할인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정규직 전환 결정 통지서. 할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글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어요. 축하합니다. 윤할인 씨.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할인은 한참을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3개월 전 최하위에서 시작했던 자신이 여기까지 온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애써 눈물을 참았습니다. 인사팀을 나온 할인은 복도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빌딩 숲 사이로 붉게 번지고 있었어요. 할인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텨낸 끝에 드디어 인정받은 거였어요. 할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할인은 핸드폰을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제 없었어요. 2년 전에 떠나버렸으니까요. 할인의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2년 전 공항 출국장이었습니다. 준혁은 게이트 앞에 서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모든 걸 포기하게 될 것 같았으니까요. 참아온 시간. 준혁에게도 할인에게도 그 시간은 같은 무게였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할인은 눈을 떴습니다. 창밖의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할인은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나 정규직 됐어.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할인은 웃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참아온 시간의 끝에서 할인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 진실이 드러나는 날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였어요. 그날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던 시간이 마침내 다가왔습니다. 2024년 9월이었죠. 준혁이 공항을 떠난 날로부터 정확히 2년이 지났습니다. 재단 본사 1층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늘은 재단 창립 기념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임직원들과 후원자들, 그리고 귀빈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할인은 강당 한쪽에 서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장 공로 표창을 받게 되었어요. 정규직 전환 후 석 달 동안 맡은 현장 업무들을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아침부터 이상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무언가가 달라질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은 현장 공로 표창입니다. 윤할인 직원은 무대로 올라와 주세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할인은 심호흡을 하고 무대로 올라갔어요.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게 느껴졌어요. 무대 위에는 명자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 표창 수여자가 명자라는 건 미리 들었어요. 할인은 명자 앞에 섰습니다. 축하해요. 명자가 표창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인은 두 손으로 표창장을 받아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명자가 할인의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행사 끝나고 20층 귀빈실로 와요. 할 얘기가 있어요. 할인은 의아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행사가 끝났습니다. 할인은 사람들 틈을 빠져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20층 버튼을 누르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귀빈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할인의 발이 멈췄어요. 귀빈실 안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창가를 등지고 서 있는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익숙한 어깨선, 익숙한 자세. 2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지만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준혁이었어요. 하리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깊은 목소리. 2년 전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얼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져 있었고 볼이 야윈 것 같았어요. 하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년 동안 준비했던 말들, 하고 싶었던 말들이 전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귀빈실 안쪽 문이 열리고 명자가 들어왔어요. 둘 다 왔구나. 명자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인과 준혁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앉아요. 둘 다. 할인은 기계적으로 움직여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혁도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거리가 2년의 시간만큼 멀게 느껴졌어요. 오늘 너희 둘을 부른 건 해야 할 얘기가 있어서야. 명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할인 씨, 당신 어머니 치료비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할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치료비요? 복지재단 지원 사업으로 충당됐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명자의 말에 할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어머니 치료비는 우리 집에서 냈어요. 정확히는 이 아이가. 명자가 준혁을 가리켰습니다. 할인의 시선이 준혁에게로 향했어요.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히 2년 전이야. 당신 어머니가 수술받던 그때. 명자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자기 아버지한테 거래를 제안받았어요. 당신 어머니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주는 대신 당신과 완전히 헤어지라고. 연락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라고. 할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귀가 멍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해외로 떠났죠. 최소 2년 동안 돌아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게 할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인과 눈이 마주쳤어요. 준혁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네, 사실이에요. 그 한마디에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어머니 치료비는 이 아이가 냈어요. 그 대가로 당신과 완전히 끊어야 했죠. 연락하는 순간, 당신이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모든 게 무효가 될 수 있었으니까. 할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2년 전 공원 벤치에서 준혁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장거리는 힘들어요. 서로한테 짐이 되지 말자고요. 그 말들이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자신을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왜? 할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꾹 다물고 있었어요. 왜 나한테 선택할 기회도 안 줬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2년이에요. 2년 동안 난 당신이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떠나버린 사람이라고, 나한테 질린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요. 할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 공간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 나갈게요. 할인은 귀빈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훔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계단을 올라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자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차가운 바람이 뜨거운 볼을 식혀주었습니다. 하리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수술받던 날 밤 복도에서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받아들었던 기억. 준혁이 떠난 후 홀로 병실을 지키던 밤들. 치료비가 면제되었다는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안도감. 그 모든 것의 뒤에 준혁이 있었어요. 그리고 2년 동안의 원망. 왜 떠났냐고, 왜 연락 없냐고 속으로 수천 번 물었던 질문들. 그 질문들의 답이 이제야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준혁이었습니다. 준혁은 할인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할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따라왔어요? 할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요. 할인이 돌아섰습니다. 준혁과 눈이 마주쳤어요. 준혁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왜 사실대로 말 안 했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치료비 때문에 헤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 나도 선택할 수 있었어요. 받아들일지 말지, 다른 방법을 찾을지. 그런데 왜 혼자 다 결정했어요?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대답해요. 할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한테 설명할 의무가 있잖아요. 2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당신이 날 버렸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알아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알아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매일 생각했어요. 할인 씨가 날 얼마나 원망할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준혁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는 순간 당신이 거부할 거 알았으니까. 어머니 치료받으면서 그 대가를 내가 치른다는 걸 알면 당신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할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준혁의 말이 맞았어요. 자신이라면 분명 거부했을 거였습니다. 당신 성격 알잖아요. 누구한테 빚지는 거 싫어하고 자기 때문에 누가 희생하는 거 못 견뎌하고. 그래서 말 못했어요. 말하면 당신이 치료를 거부할까봐.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는 거 지켜볼 수 없었어요. 당신이 그 고통을 겪는 거 볼 수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할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러내렸어요. 2년 동안 매일 후회했어요. 그렇게 떠난 거,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떠난 거.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요. 돌아가면 모든 게 무너지니까. 준혁이 또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만 남아 있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2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용서받으려고 하는 말 아니에요. 그냥 알아줬으면 했어요. 당신을 버린 게 아니라는 거.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다는 거. 할인은 준혁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야위고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2년 전과 같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수 있었어요. 사랑이었습니다. 2년 동안 숨겨왔던, 표현할 수 없었던 사랑이었어요. 할인의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바보 같아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혼자 다 짊어지고 혼자 다 아파하고 그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함께 아팠으면 됐잖아요. 함께 방법을 찾았으면 됐잖아요. 왜 혼자서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할인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준혁의 가슴에 이마를 기댔어요. 2년 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원망했어요. 정말 많이. 할인의 목소리가 준혁의 가슴에 묻혔습니다. 근데 그리웠어요. 원망하면서도 그리웠어요. 준혁의 손이 천천히 올라와 할인의 등을 감쌌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나도요. 나도 그리웠어요. 매일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요. 2년이라는 시간이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한참 후 할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죠. 네. 2년 전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하면 되죠. 할인이 말했습니다. 놓쳤던 시간 다시 살면 되잖아요. 지금부터.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인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래도 돼요? 내가 그래도 돼요?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할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2년 전에는 당신이 혼자 결정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결정할 거예요. 다시 시작할지 말지.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시작해요. 우리. 할인이 말했습니다. 눈가에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준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어요. 고마워요.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옥상 위로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어요. 2년 전 이 도시의 어느 공원에서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앞으로만 걸어갔고 한 사람은 그 뒷모습을 바라만 보았어요. 하지만 오늘 이 옥상에서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놓쳤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할인은 명자의 자택으로 초대받았습니다. 불러서 미안해요. 해줄 얘기가 있어서. 명자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할인은 조심스럽게 찻잔을 받아들었어요. 그동안 지켜봤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명자의 눈이 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받을 수 있었던 돈을 거절하고 부당한 특혜도 거절했죠. 소문에 시달리면서도 해명하지 않고 일로 증명했고요. 할인은 아무 말 없이 명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드물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은. 명자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맡아줬으면 하는 자리가 있어요. 재단 현장 운영 총괄 책임자 자리예요. 할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직함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달라져요. 인사와 예산 일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저한테요? 응. 당신한테.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현장을 이끌어야 해요. 할인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해볼게요. 할인이 대답했습니다. 명자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잘 생각했어요. 차를 마시고 일어서는 할인에게 명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준혁이 잘 부탁해요. 할인은 멈칫했다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잘할게요.
명자의 집을 나선 하리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어요.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었어요. 기다렸어요? 조금요. 준혁이 웃었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웃음이었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비밀이에요. 할인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요. 2년 전에는 각자 다른 길을 걸었어요. 한 사람은 떠나야 했고, 한 사람은 남겨져야 했습니다. 그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두 사람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연애가 어떻게 될지, 결혼은 언제 할지, 그런 건 아직 모르겠어요.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걷고 있다는 것,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놓쳤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되찾을 수는 있어요. 지금부터 다시 함께. 가을 햇살 아래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같은 방향을 향해 나란히요. 그날 이후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진실들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고 오해로 굳어있던 시간도 조금씩 풀려갔어요. 누군가는 묻지 않았고 누군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는 분명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놓친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해 걸어온 마음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견뎌낸 침묵과 선택의 무게가 결국 두 사람을 같은 자리로 데려왔습니다. 가을바람이 스쳐 지나가듯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답을 내놓습니다. 하리는 이제 압니다. 그날 차가운 바닥 위에서 내린 선택이 누군가의 하루를 살렸고 자신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어떤 사랑은 말없이 사라졌다가도 끝내 다시 돌아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쓰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순간은 언제나 거창하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내려진 조용한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자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놓쳤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시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말하지 못한 마음을 간직한 분이 계신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연을 어쩌면 평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잠시나마 마음에 머물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오늘도 자신의 하루를 소중한 이야기로 써내려가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하루가 포근한 빛으로 채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담아 전해드린 인생 풍경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